안녕하세요. 1편 정신응급 개입의 이해에 이어서 2편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 교육을 맡은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2편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 배우게 될까요? 바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개입팀의 각 기관별 역할과 함께 5가지 정신과적 입원 유형 및 정신응급 개입 사례별로 적절한 대응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정신응급 개입 현장 대응 업무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신응급 대상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 및 소방은 평일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정신응급 개입팀에 출동 요청을 하면 됩니다. 출동 요청 후 응급 출동하여 대상자를 상대로 상담 및 평가를 통한 정신응급 개입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의 공동 대응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실제 정신응급 개입 현장에서는 다양한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기엔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절차 마지막 단계인 공동 대응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의 공통 역할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최초에 출동한 기관이 정신응급 대상자의 소지품과 주변인을 통해 1차적으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1차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 경찰에 2차 신원 조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정신의료기관 등 정신건강과 관련 있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좋겠죠.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장구 착용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공통 역할에 이어 이번엔 경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정신응급 대상자의 신변 확보 등 초동 조치를 먼저 해야 하며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개입팀의 응급 출동 의뢰도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 2차 신원 조회를 해야 하며 위험 도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필요시 경찰은 수갑 등 경찰 장구를 적극 활용하여 정신응급 대상자와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살, 자해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수갑과 포승 등 비교적 위해성이 낮은 경찰 장구를 활용하고 해당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목전에 임박한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하게 비교적 위해성이 높은 경찰봉, 방패, 전기 충격기 등의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폭력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해야 하며 병원 이송 시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뒤따라갈 수 있습니다. 응급 입원 시 응급 입원 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응급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다면 보호자에게 인계 후 대상자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의 역할입니다. 소방은 정신응급 개입 대상자 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상태 평가를 통해 안정화시켜야 하며 응급 상황 시 정신의료기관에 이송해야 합니다. 소방도 필요시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 개입팀에게 응급 출동 의뢰가 가능합니다. 자살 시도자의 경우 자살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 음독을 했다면 복용 물질 종류와 복용량, 복용 시간을 확인하여 빠른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응급 상황이 정리되고 이후 심리적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안내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응급 개입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입니다. 정신응급 개입팀과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소 1577-0199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정신응급 자살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 평가, 대상자 장단기 모니터링,
서비스 연계 및 사후 관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응급출동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직역 간 역할 갈등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몇 가지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갈등 관련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정신응급 대상자가 위험도구로 자타의 위험 행동을 하고 있고 설득하여도 진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신응급 대상자가 위험 도구로 위험 행동을 한다면 경찰이 대상자의 위험 도구를 제거함으로써 자해 돌발 행동과 폭력 행위를 제지해야 합니다. 상담이 이루어지기 전 또는 상담 중에 안전한 상황 확보가 불가능하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응급 개입팀에서 경찰의 도움을 적극 요청하여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한 후에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신응급 대상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이송이 필요하다면 어느 직역에서 담당해야 할까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응급 대상자의 응급 입원을 위해 소방이 정신의료기관에 이송이 가능합니다. 경찰 또는 응급 입원을 위한 동의 및 이송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경찰은 소방에 이송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에 동승하거나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응급 개입팀의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결과가 각기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신과적 위기분류 평정 척도 평가 결과 및 자타의 위험성과 급박성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의 정도에 대해 평가하게 됩니다.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이 함께 모여서 각 직역에서 도출한 판단 결과와 평가 기준 및 근거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때 각 직역에서 대상자와 상담 시 알게 된 정보가 서로 상이하여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정보 공유는 필수입니다. 즉, 세 직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각 직역에서 다른 의견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동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엔 각 기관별 역할에 이어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동의 입원은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입원 방법입니다. 보호 입원은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 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입원하는 방법입니다. 행정 입원은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됐을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진행하는 입원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응급개입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응급 입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에 자신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자를 대상으로 상황의 급박성과 다른 방식에 의한 입원이 불가능한 경우에 의사와 경찰의 동의로 입원하는 유형이 바로 응급 입원입니다. 이때 경찰은 위험성과 급박성의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응급 입원에 동의하게 됩니다. 응급 입원의 절차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거나 자타해 위험으로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 응급 입원 의뢰를 통해 경찰 또는 구급대원이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휴일을 제외한 최대 72시간 응급 입원이 가능하며 72시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입원 유형으로 전환 혹은 계속 입원하지 않아도 된다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운 5가지 정신과적 입원 유형을 간략히 정리하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자가 정신과 입원 치료 수준으로 평가되지 않고 보호자 인계로 응급 상황이 종결된다면
추후 심리 지원과 정신응급 상황 방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정신응급 대상자 및 그 보호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정신보건 전문기관으로 전문가 상담,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만성화 예방, 생명 존중, 위기 대응, 치료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 내 지역별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의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과도를 들고 식당에 침입한 40대 남성 정신질환자가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누군가가 눈앞에 있다며 허공에 과도를 휘두르기 시작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경찰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신응급 개입팀이 상담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담 및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받았지만 현재는 치료 중단 상태이며 7년 전 부모님이 사망하고 이혼 후 혼자 지내는 중입니다. 경찰의 위험성 및 급박성을 충족하고 정신과적 위기 분류 평정 척도 결과 A, 극도의 위기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경찰만으로 원만한 상담이 어렵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정신응급개입팀에게 출동을 요청하여 대상자 상담을 통한 안정화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해 혹은 타해 위험성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를 인수할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위험성 및 급박성 모두 해당되어 응급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후 퇴원 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죽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말하며 교량에 서 있는 20대 여성 자살 시도자가 있습니다. 교량에서 내려오지 않고 위태롭게 서 있으며 출동한 소방관만으로는 상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소방관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정신응급 개입팀이 상담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응급 개입팀이 설득하자 교량에서 내려와 상담이 가능하였고 위험성 평가 결과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취업이 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손목을 긋는 자해행위가 있었으며 상담 중 부모와 연락이 되어 현장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살 시도자가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있다면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자살 시도자 본인이 입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부모도 동의한다면 동의 입원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자살 시도자가 입원 치료를 거부한다면 부모의 신청으로 보호 입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꾸준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보호자에게도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겠죠. 마지막 사례입니다. 음주 후 파출소로 들어와 경찰관을 붙들고 그동안 힘들었던 인생사에 대해 장시간 반복적으로 말하며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50대 남성 음주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현재 상황은 하루에 소주 한 병 이상 계속해서 마시고 있고 25년 전 이혼 후 노모와 함께 생활 중으로 여러 정신의료기관에 장기 입원을 했던 병력이 있습니다. 식사 상태가 불량하지만 자타의 위험은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라면 노모의 동의를 받아 동의 입원 진행이 필요하며 중독 상태가 심각하지 않다면 꾸준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치료 필요성에 대해 대상자 및 보호자 모두에게 안내하여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혹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가 가능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신변 확보, 구급차 동승 또는 추수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을, 소방은 구조 및 구급, 정신응급의료기관으로 대상자 이송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개입팀은 상담을 통한 위험도 평가 및 대상자 안정화의 역할을 합니다. 정신과적 입원 유형에는 자의 입원, 동의 입원,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이 있으며 응급 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하에 공휴일을 제외한 72시간 동안 입원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입원을 해야 한다면 다른 입원 종류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각 기관별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경찰은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대상자의 위치, 성명, 전화번호 등은 개인정보이므로 파악할 수 없다. 2번. 소방은 대상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경우 자살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을 확인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한다. 3번. 정신응급 개입팀은 대상자 응급입원 시 응급입원 의뢰서를 작성하여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대상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 방법 및 사용 물질을 확인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은 자살 예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며 정신응급 개입팀은 응급입원 조력의 역할을 할 뿐 응급입원 의뢰서 작성은 경찰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대상자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의 위험이 있다면 급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응급입원 시켜야 한다. 응급입원은 비자의적 입원 유형으로 자의 입원, 동의 입원과 같은 자의적인 입원이 권장됩니다. 만약 상황이 급박하여 다른 정신과적 입원 유형이 불가능하다면 그땐 응급 입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정신응급 개입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신응급 개입 상황에서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들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해주시는 경찰, 소방, 정신응급 개입팀 여러분의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